안녕하세요. 6학년 송지호입니다.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는 나일강 근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 황허강, 황허 문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최초로 국가 등장한 곳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물이 풍부했습니다. 강의 호수를 조절하여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가 생겼고 문명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데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입니다. 즉 문자로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6학년 신나나입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해서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도 제일 빠르게 제일 영향력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시작된 문명으로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개방적 지역 조건으로 인해 복잡한 정치적 경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본적으로 메수르의 문명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를 주인공으로 한 문화작품 길가메시는 계력의 사나이와 친구가 되어 험난하고 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괴수들과 싸워 이기는 등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가 죽자 회의를 되돌리기 위해 불사의 열쇠를 찾아다니다 결국 실패하고 죽음을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시는 이집트와 다른 메소포타미아 고유의 종교관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신영랑입니다. 네, 오늘은 율리시스 카이사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출생연도는 BC 100년 7월 12일,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년 전이죠. 그리고 사망연도는 BC 44년 3월 15일입니다. 카이사르가 살던 때는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할 때였어요. 많은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 쌀과 밀가루 같은 음식들을 더 싸게 파는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됐죠. 자기가 파는 음식들을 안 사 먹고 귀족들은 더 싼 음식들을 많이 사 먹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시민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가난해졌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땅을 팔아야 됐고 이 땅을 귀족들이 싼 값에 사들였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이 넓은 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더 많은 노예들을 사들여 훨씬 더 많이 부려먹고 힘들게 굴었어요. 그러자 농민들과 평민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폭동도 일으켰어요. 그러자 로마는 아주 혼란스러워졌죠. 그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가 동맹을 맺고 혼란스러운 로마를 잡기 위해 일어섰어요. 이 무렵 로마에서 힘을 가지려면 돈과 군대가 있어야 했죠. 카이사르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돈을 모두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시민들에게 주었어요.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 지방으로 갈 때였어요.
원로원의 의원들은 조용히 폼페이우스를 찾아갔어요.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크라소스는 전쟁 중에 죽고 없었지요. 원로원의 의원들은 폼페이우스를 꼬드겨 카이사르를 죽이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말에 폼페이우스는 귀가 솔깃했고 원로원의 뜻대로 카이사르가 반역을 했다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를 갈리아 총독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이사르는 크게 화가 났어요.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향했어요. 그러다가 루비콘 강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루비콘 강은 로마와 갈리아 지역을 가르는 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생각한 끝에 카이사르는 칼을 높이 쳐들어 병사들에게 외쳤어요. 이때 명언이 나왔죠. 나의 병사들아! G3위는 던져졌다. 강을 건너 로마로 가자! 이 소식을 듣고 로마는 발칵 뒤집혔어요. 원로원은 카이사르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폼페이우스도 재빨리 달아나 버렸지요. 결국 카이사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에 들어왔고 원로원도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바로 폼페이우스였죠. 폼페이우스를 계속 저렇게 살려두면 언젠가 다시 반역을 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곧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폼페이우스가 숨어있는 이집트로 갔어요. 이때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왕의 자리를 놓고 남동생과 싸우고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폼페이우스의 목을 쳐 카이사르에게 바칩시다. 이미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은 권력이 카이사르에게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죠. 폼페이우스는 결국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오자 도움을 청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힘을 이용해 이집트를 독차지할 셈이었어요.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물리치고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이 되게 해주었지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머물러 클레오파트라와 지냈지요.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어요. 이 기회에 카이사르를 없애버립시다. 곧 군대가 꾸려졌고 로마군은 이집트로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단숨에 원로원이 보낸 군대를 무찔러버렸어요. 게다가 어수선해진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방까지 잠재웠죠. 카이사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때도 명언이 나왔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제 카이사르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카이사르는 가슴 깊이 품어왔던 커다란 꿈을 펼치려 했어요.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실시했지요. 하지만 로마의 원로원과 귀족들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될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없애기로 했지요. 그들은 브루스투스를 유혹했어요. 브루스투스는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카이사르를 죽이는데 브루스투스도 유혹에 빠져 함께 했어요. 브루투스, 넘어져!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보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고는 숨을 거두었어요. 네, 여기까지 신앙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심은샘입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많은 사람들이 서남아시아의 티브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곳은 홍수가 날 때마다 강의 위쪽으로부터 기름진 핵이 떠내려왔어요. 덕분에 땅이 아주 기름져 농사를 짓기에 좋았어요. 이 땅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렸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죠. 이 땅이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 해서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불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기원전 7,500년에서 6,500년에 밀을 길렀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는 발효 기술이 없어서 부풀어 오른 빵을 만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가까이 작은 마을이 생겼고 마을이 점점 커져가 되었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스메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땅이 기름지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스메르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 이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남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메르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 지혜로웠어요. 강물이 넘치는 곳을 막기 위해서 큰 저수지를 만들고 강물이 메말랐을 때는 물길을 만들어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까지 물을 대농사 지었어요. 땅을 깊이 팔 수 있는 쟁기 같은 용기구도 만들었어요. 쟁기를 사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었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물이 자주 넘쳤기 때문에 그에 얽힌 이야기가 많았어요. 스메르 사람들에게는 신이 홍수를 일으켜 못된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신화가 전해졌지요. 스메르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우리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며 신들도 다시 우리를 물로 벌하실 것이다. 스메르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의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도록 했어요. 스메르 사람들은 신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탑을 쌓고 그 위에 커다란 신전도 세웠지요.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도자 노릇도 같이 했어요. 스메르 사람들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돌을 층층이 쌓아 올려 신전을 지었어요. 이곳을 지구라트라고 하지요. 스메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문자를 사용했는데 쐐기 모양으로 글자를 나타낸 쐐기 문자였지요. 이 문자는 진흙판에 갈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스메르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과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것을 적어서 기억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했지요. 안녕하세요. 6학년 전도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쐐기 문자입니다. 먼저 차례는 쐐기 문자의 시작, 쐐기 문자의 그림, 퀴즈 게임입니다. 쐐기 문자의 시작. 기원전 5000년경 이란 고원의 비문에서는 이란 초기 문자가 발견되었다. 옷의 모양을 하고 있어 페르시아어로 미키라고 부르는 쐐기 문자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엘람 시대에 사용된 인류 최초의 문자이다. 흔히 문자는 문명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 인쇄술의 기원이 된 국가이기도 하다. 이란에서 알리안조 최초의 왕조인 머드조 이후 헬라멜 시조의 언어와 문자는 고대 페르시아어와 쐐기 문자로 알려져 있다. 일부의 돌 기둥에는 쐐기 문자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또한 헤커멘시 왕조의 비문에도 쐐기 문자가 남아있다. 문자의 수는 36개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었고 단단한 물체나 돌에 새겨 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쐐기 문자는 크로시 대왕 시기의 것이고
마지막 시기의 것은 아르드쉐르 3세의 것이다. 새기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쇠기 문자는 애쉬커니 시대에 줄어들기 시작해 차츰 소멸되었다. 그러면 이제 쇠기 문자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세 개 그림은 다 쇠기 문자입니다. 그럼 이제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의 문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쇠기 문자입니다. 이상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쇠기 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정찬입니다. 저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원전 288년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거대 도서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권위의 영향력면에서 최고를 자랑했던 초대형 도서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도서관 설립을 지지했던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분으로 당시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마오스 1세였습니다. 프톨레마오스는 이집트를 세우면서 도서관을 세우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의 책을 모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를 바탕으로 그리스와 유럽, 북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해 중동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들의 책들까지 방대한 자료가 수집됐습니다. 이런 이유 덕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최초로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인 자료를 보관했던 장소로 평가받는답니다. 도서관에 보관돼 있던 자료는 양피지로 70만 두루마리 전도했습니다. 한 두루마리가 요즘 책 분량 기준으로 120권 정도여서 실제 도서관이 보관했던 자료의 총 분량은 요즘 책 기준으로 대략 1억 1천만 권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도서관은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침략했을 때 일부분이 소실됐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쟁 중에 자신의 배에 불을 붙이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 불이 바람을 타고 도서관으로 옮겨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도서관은 3세기경 로마군의 침략을 받아 약탈을 당하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1974년부터 이집트 정부 복원의 계획에 따라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2002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관했고 2011년 약 100만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즐기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물결 기독학교 6학년 한지훈입니다. 세계지도 참 멋져 보이죠?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오늘 배워볼 것은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대제국이란 강제적으로 나라를 차지해 만든 제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상 페르시아 생각하면
고문, 뭐 전쟁, 뭐 강인함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공부를 해보니 그런 게 전혀 아니더군요. 자,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이라는 정치를 했습니다. 포용 정책이란 페르시아의 속국, 페르시아의 포로들,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 및 언어를 자유롭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또 페르시아가 차지한 나라의 백성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왕의 눈이라는 제도를 썼는데요. 왕의 눈은 곧 총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사또와 비슷한 거죠. 총독은 20개의 속주로 나누어져 각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총독은 그 지역에서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왕이라 할 순 없겠죠?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전 처음에 조로아스터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피스의 조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종교이므로 그 시대 때 많은 종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종교입니다. 자, 이상으로 한지훈의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특징 및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